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해 틱톡 등 SNS에 김밥 관련 영상만 무려 13억 개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K푸드, 한식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내 식료품 기업들의 매출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급성장한 K푸드의 경쟁력에 대해서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K컬처가 그 원천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던데요. K푸드의 글로벌 확장력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금지하고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된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EU의 AI 규제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식시장이 강세를 마감했네요. 네, 이제 2,8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33.41포인트 1.21%가 올라서요. 2,797.3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사실 장 개장 초반부터 1% 가까이 올라서 이미 연고점을 넘어섰고요. 장중 한때는 더 올랐습니다. 2,798포인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네.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정말 2,800선 코앞까지 왔거든요. 네. 제가 자꾸 2,800선을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가 2,800선 바로 아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800선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올해 새로운 지수의 고점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국내 주식이 본격적으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코스닥은 소폭 올랐네요. 2.2포인트 오른 861.17에 마감됐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결국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는데 네.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이죠. AI 시대 최고의 반도체급으로 등극한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사실 광풍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랠리인데 밤 사이에도 주가가 3.5%나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 3,3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내려앉히고 이제 세계 시총 1위 자리에 오른 건데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M7이라고 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매수세가 얼마나 쏠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엔비디아의 랠리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훈풍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라는 이제 두 가지의 거대한 어떤 모멘텀, 투자의 이유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촉발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엔비디아 생태계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원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단연 엔비디아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최근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작성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상위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자 국내 증권사들이 하반기 코스피 그 전망치를 속속 올려잡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잇따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전망치를 아예 3,150포인트까지 높인 그런 증권사도 등장을 했어요.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는 사실 두 가지 배경,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반기에 미국 연준을 필두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전체적으로 싸지죠. 그러면 유동성, 즉 통화량도 시장이 풍부해집니다. 네. 이런 통화 환경의 변화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시아권의 신흥국 증시에도 많은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이에 따라서 지수가 오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입니다. 이 역시 뭐 금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고물가 환경하에서 경기가 좀 위축이 됐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화됐다면 올해부터는 이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로 이걸 시각을 좁혀보면 우리나라 수출 잘 되는데 반도체, 네. 자동차 이런 업종의 수출 개선이 주식시장의 투심을 촉진하는 이런 촉매제가 되면서 역시 지수를 밀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불안 요소들도 여전히 있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금리 환경화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이어갔는데 이게 정말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전망인 거죠. 네. 그럼 거품이 꺼지면 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이고 세계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그 ETF 순 자산이 15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이게 작년 6월에 1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1년 만에 따지면 50조가 더 늘었으니까 50%가 더 성장을 한 거죠. 그러네요. 150조 원 시대를 이제 연 것이니까요.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올해 들어서만 3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ETF에 유입되는 순 자산이 말이죠. 네. ETF는 이제 상장 지수 펀드,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인데 지수를 추종해서 성과를 내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네. 뭐 특정 섹터로도 만들어지죠. 반도체 ETF면 반도체 주요 지수 혹은 반도체 기업들을 구성 종목으로 해서 ETF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펀드라고는 하지만 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분산 투자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이런 리스크 해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수수료도 비교적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엔 좀 각광받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인기 있는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요즘에 운용사들 사이에서도 너도 나도 ETF 상품들 많이 내놓거든요. 경쟁적으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상품을 그대로 베끼는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운영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무조건 발행하고 보자 이런 심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네. 조사됐다면서요? 뭐 색다를 건 없는데 뭐 또 한 번 숫자로 뭐 이렇게 그 조사 결과로 확인이 된 건데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20대부터 40대의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69.5%가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30%였거든요. 2배 이상 많았던 거죠.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인식은 정말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는 83%, 네. 30대는 72%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직을 왜 고려하냐라고 이유를 묻자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전체 응답자의 67.8%는 과거 이직 경험이 있었는데 이직 경험의 횟수가 평균 2.8회였고 3회 이상 이직했다라는 비율도 47%나 됐습니다. 그럼 왜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던가요? 이게 연봉 인상 수단으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유명한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이 때에 걸맞는 승진과 연봉이 아니면 뭘로 보상받겠나 이런 대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실제 이직이 연봉을 높이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68.5%는 실제 이직 후에 연봉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네. 1에서 10% 올랐던 사람이 33%, 11%에서 30% 올랐던 직장인이 27%, 30% 이상 나는 이직하면서 연봉이 올랐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7.7%에 네. 이르렀습니다. 이번 경총에서 조사한 건데 그 경영자들 이번 조사 결과 보시면서 좀 생각이 많이 네. 들겠어요. 여러 많은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사실 이직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너무 이직이 잦다라고 하면 이게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당 인원들이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직의 주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처우, 임금과 처우에 관한 문제니까 기업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계속해서 잡아두려면 임금 체계 개선하고 네. 뭐 공정한 평가 보상 시스템 이런 걸 잘 갖춰야 되겠죠. 네. 그 해외로 이주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아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부자들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가 공개한 2024년 헨리 개인 자산 이주 보고서라는 걸 보면요,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의 순유출이 올해 1,200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중국이었고요, 2위가 영국, 3위가 인도, 그다음 4위가 우리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네. 이 고액 순자산 보유자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순유출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투자 가능 자산을 미화 100만 달러 기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100만 달러 이상 보유한 그 사람이 타국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은 네.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산을 갖고 해외로 이주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부유층들이 향하는 곳을 어딘가 봤더니 미국, 호주, 캐나다, 뭐 북미권 국가들 위주였고요. 네. 근데 이게 숫자도 숫자지만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상당히 가파른데 2022년에는 이게 400명이었고요. 네. 1년 지나서 800명으로 2배가 됐고요. 이제 순위가 이제 더 늘어서 1,200명까지 늘었으니까 네. 얼마나 빨리 가파르게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한국 부자들의 탈출 행렬이 상당히 거세진다라고 봐도 될 게, 왜 이주를 할까 분석을 해보면 이제 네. 이게 보고서를 낸 헨리 앤 파트너스 측이 분석한 걸 보면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 격변 이런 종합적인 이유가 다 해당된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부자들의 해외 이주는 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에 있어야 할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K-팝, K-드라마 등 K-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K-푸드의 수출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2024년 5월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3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김치 같은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K푸드의 열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치킨, 라면, 떡볶이 네, 우리한테는 흔한 음식이 뭐 우리도 좋아하지만 네. 해외에서 큰 인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인기인지 뭐 현지 곳곳에 다 가보지 않은 저로서는 좀 네. 체감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인기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치로 보시면은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70%가 넘어가고요. 네. 삼양식품 전체 에서 해외 비중이 해외 70%. 비중이. 네. 네.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지만 CJ 제일제당도 네. 전체에서 식품 매출 비중이 57%가 해외입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내수 기업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이 네. 이제는
해외 수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인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가장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초기에 좀 광풍이 일잖아요. 제품이 없고 품귀가 생기고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는 편의점마다 돌아가면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글로벌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품이 초기에 출시가 돼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지금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기에는 이런 예시를 드는 게 적당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식품 산업 뭐 컨설팅 업체, 뭐 식음료 트렌드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도 올해 2024년 푸드 트렌드 뭐 주목해야 될 트렌드로 K푸드 한식을 꼽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그 해외 비중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60 네. 70% 가까이 네, 맞습니다. 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 그러면은 늘어난 거예요? 매출 증가율은 네. 지금 뭐 분기 단위로 보시면은 거의 한 20% 정도씩 네.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기여하고 있고 국내 쪽은 성장이 조금 더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일제당도 1분기에는 미국 매출만 한 9% 증가를 했는데 네. 의미 있는 거는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3분기에 3% 성장하면서 약간 시장에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네. 4분기에 7%, 1분기에 9% 그러면서 특징이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네. 우리가 만두만 얘기했었는데 제일제당. 지금은 네. 냉동밥, 상온밥, 뭐 치킨류 해서 네. 카테고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네. 또 더불어서 이전에는 미국 중심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45%, 호주에서 70% 이렇게 성장한다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지역도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빙그레 풀무원 농심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85%, 135%, 89.1% 네.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한식하면 네. 불고기, 뭐 네. 김치 이런 네.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한식하고 기존에 생각했던 한식하고 K푸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외국인들 입장에선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단일 식품 컨텐츠에 국한됐다라면 네. 지금은 K-팝, K-컨텐츠, 영화, 드라마 네. 이어서 K-푸드가 좀 삼각편대를 이뤄서 수출이 좀 패키지로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전보다는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음식료 업체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시식 행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K-팝 스타들이 홍보를 해주고 네. K 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장면들이 사실 CF와 동일하거든요. 되게 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는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궁금하다. 나도 먹어보고 싶다. 네. 이런 소비자들이 생겼고 네. 그리고 이제 세대 변화하고도 맞물리는데 세대 변화. 네. 기존의 K-팝, K 컨텐츠를 소비했던 세대들이 조금 더 젊은 층,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20대, 30대 주력 소비자층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력도 생겼고 네.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세대가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통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음식을 보게 되면 먹어보기가 어려워요. 새로운 음식들은. 네. 그렇죠. 호기심도 있지만 네. 또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좀 맛없으면 민감하게 돼. 어떡하나. 맞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네. 거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있죠. 네. 구매했는데 맛없으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네. 이제 걱정이 있는데 이전 대비해서 온라인몰이 형성되면서 네. 댓글이 많이 쌓이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구매 후기가 쌓이고 사람들이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맞아요. 친구가 추천해주는 것처럼 기존에 소비했던 사람들 추천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많이 바뀐 게 매운 거 못 먹는 나도 먹어보니까 맛있다. 뭐 이런 게 올라오면 네. 나도 못 먹는데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매운맛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운맛을 우리가 맛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매운맛은 통증입니다. 자극이죠. 열감, 네. 자극이죠. 네. 맛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신라면 먹을 수 있겠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너도 나도 먹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특히 백인들이 먹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적응을 한 거죠. 어린 나이 때부터 매운맛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맛에 적응을 했고 더 네. 매운맛 찾게 되는 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확대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 됐다. 제가 예전에 예능을 하나 봤는데 재밌었던 게
미국 중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급식을 다 해주고 어떤 제품이 제일 맛있었나요? 투표를 하니까 1등이 매운맛의 닭볶음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매운맛에 적응해서 먹어오다 보니까 네. 커서도 자연스럽게 매운맛 찾게 되고 네. 우리나라 사람이나 해외 사람이나 구강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구강 구조라기보다 밀회, 예,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돌기, 예. 용모세포 이런 게 맞습니다. 다 예, 예, 비슷한 예.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면 네. 일종의 매운맛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 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뭐 불고기가 또 김치가 잠깐 반짝 네. 인기를 끌었던 시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문화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먹게 되는 거죠. 네. 네. 가장 인기 있는 게 그럼 뭐예요 지금? 네,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은 지금 뭐 라면류가 일단 네. 뭐 주가에도 보여주듯이 실적에도 보여주듯이 라면류가 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는 작년에 히트쳤던 게 김밥, 냉동 김밥이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못 먹어봤는데 네. 아직. 그리고 이제 김류 이렇게 네. 이어지고 있는데 네.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맛과 그다음에 재미 요소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은 여러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재확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그 미국에 1,000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네. 가장 맛있는 라면 컨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꼽힌 게 신라면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도 했고 네. 일본 업체들은 라면을 약간 스낵킹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밀의 개념, 식사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 저변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었고 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미국도 불황형 소비 패턴을 보이면서 가성비? 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네. 라면이 거기에 수혜를 받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냉동김밥 작년에 핫했었죠. 냉동김밥 재밌는 게 이 제품이 이 쇼츠 SNS 플랫폼에서 재미교포 2세분이 네. 이제 엄마한테 이 김밥을 갖다 줬어요. 네. 엄마 이거 먹어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먹어보시더니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먹던 김밥 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댓글에 K맘이 인정한 김밥.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이전보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조금 더 한국적인 맛을 원합니다. 한국 본연의 좀 제품들, 한국적인 맛을 원하는데 거기에 선택이 된 거고 네. 김밥이 현지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 정도 합니다. 한 줄에. 냉동김밥이. 네. 현지에서 베이글을 먹어도 10,000원 정도 합니다. 여전히 가성비 높은 네, 음식이군요. 반값으로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되는 제품이고 건강에 좋은 것 같고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김밥으로 보면 생소하지만 글로벌 제품으로 보면은 생소하지 않은 게 해외에서도 이렇게 뭐 또띠아에 싸서 먹는 네. 뭐 약간 이런 탄수화물 베이스의 또띠아, 케밥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롤도 타코라든지 있고요, 거기도. 타코라든지 네. 해서 이렇게 탄수화물에 단백질류 재료를 싸서 먹는 제품은 다양하거든요. 네. 야채, 채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한국식 패스트푸드 간편한 식사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생활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우리가 밥을 하고 나서 남으면 얼리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류가 급속 냉동을 시키고 해동시켰을 때 그 맛이 잘 보존됩니다. 예, 생각보다. 예.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 하고 나오면 바로 얼리고 바로 해동시켰을 때 그 맛이 살아나는 게 있어서 네. 김밥도 냉동김밥의 그 풍미가 죽지가 않는 거죠. 침이 고입니다. 지금 음식 아직 얘기하시니까. 김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 김 네. 같은 경우 제가 네. 봤을 때 김은 간편식, 네. 저칼로리, 네. 그다음에 건강,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낵 요소 네. 다 더하고 있어서 네. 김이 올해 이제 또 이슈가 된 이유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서양인들 하면은 서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륙마다도 좀 대륙마다? 달랐잖아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동북아 이런 쪽에 좀 한정됐다면 지금 미주, 유럽, 동남아로 확대되고 있고 인종도 아시아 히스패닉에서 이제 네. 백인들까지 맞습니다. K푸드를 많이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한식과 네. 아시아 음식과 좀 구분을 못한 정도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네. 확실히 한국 음식이 좀 두드러지게 인기잖아요. 네네. K푸드의 인기 요소는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네. 부연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조금 더 두드러진 인기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조금 달라진 거는 기존에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이 추구했던 거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근데 일본 시장의 성장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뭐 10년, 20년 성과를 봤을 때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중국, 일본의 성과는 왜냐하면 현지에 메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지의 1등 업체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강사부라는 1등 라면 업체가 있고 일본도 니신이나 네. 도요수산 같은 이제 1등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이미 이제 1등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그렇게 색다른 제품은 또 아니었을 수 있어요. 네, 일본, 중국에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좀
특색 있고 네. 이색적인 에스닉 푸드로 자리를 잡았고 에스닉. 네. 그러면서 이 현지 업체들 특히 이미 기진출한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을 이기면서 1등으로 올라오는 이런 기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컨텐츠 역할이 좀 더 컸다고 봅니다. 네. 컨텐츠 역할을 통해서 맛있는 제품, 먹어보고 싶은 제품 이런 이제 이미지가 생겼고 여기에 유튜브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 광고가 되다 보니까 저는 네. 이전과 다른 인기를 체감하는 게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K푸드만의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전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식품 트렌드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밥, 국탕찌개, 뭐 이런 이제 육류 이렇게 즐비한데 우리나라 식습관이 좀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식품들이 대부분 약간 습식 위주의 식사였거든요. 네, 밥과 국물 있고. 국탕찌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게 뭘까 살펴보면은 덮밥류, 뭐 돈가스류, 샐러드, 식사빵 이런 제품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단 식문화 자체도 간편식화되고 서구화되면서 맞아요. 접시 하나에 다 놓고 네.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걸 좀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나온 신제품이 해외에서 어필하기에 더 좋아지고 있다 이전보다. 국내는 이말 테스트 한번 해보고 해외 맞습니다. 나가기 좋겠네요. 예, 지금 네. 제가 보는 관점도 비슷한데 예. 국내 시장은 테스트 베드, 해외 시장은 본격 마켓 네. 예,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수출 성장세가 그러면 계속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분석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제품이 인기를 끌고 품귀 현상이 발생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세를 더 유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식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B2C 제품입니다. 네. B2B 제품들은 네. 뭐 계약 조건에 의해서 또는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또는 기술에 의해서 네. 변화가 있지만 식품은 맛에 의한 제품이고 네. 브랜드 제품이고 네. 중독성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신라면이 지금 50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우깡도 이제 뭐 60년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참이슬은 올해 100주년입니다. 네. 가스 활명수가 120주년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이제 역사 계속 길어지는 제품들 즐비한데 네. 음식료 기업들의 제품들은 특이한 게 제품이 나오고 나면 소비자들 인지되고 구매되고 충성 고객이 생기고 또 재도약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매우 길게 굉장히 가져갑니다. 길군요. 네. 이런 현상이 저는 해외에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게 그런데 특징이어서 점점 저변이 확대되고 그 네. 입맛을 사로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성장으로 네. 확대될 수, 그러니까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존에 네. 보유한 이제 고객들은 충성 고객으로 남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당기면서 네. 플레이버가 다변화된다, 신제품이 네. 계속 나온다, 네. 충성 고객을 더 만들어낼 수 네. 있다라는 거죠. 네, 그 테스트 베드라고 아까 내수 시장을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내수 시장이라는 게 한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인구가 어쨌든 좀 줄어들고 인구 절벽이라서 푸드 클리프가 온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내수 시장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은 눈은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음식료품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해외로 눈을 빨리 돌려서 해외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매출 일으키는 그런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고 분석하시겠네요, 그러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이번 그 하반기 전망을 쓰면서 네. 자료 제목을 네.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2070년 전망이긴 하지만 네. 인구는 3,800만 명. 네. 네. 지금 5,200만에서 줄어드는 거고요. 와, 많이 하지만 줄어요. 네. 글로벌 인구 전망은 지금 80억 명에서 103억 명입니다. 아, 네. 글로벌은 네. 늘어납니다. 글로벌은 우리만 많이 주는 우리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고령화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선진국들이 고령화 피크 시기 때 37, 8% 정도 여기에 피크를 도달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상되는 게 피크 한 45%까지. 그러니까 네. 글로벌들이 가지 못했던 고령화 비율을 우리나라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구 수가 주는 것도 문제인데 네. 고령화가 되면 네. 우리가 연령이 늘수록 일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예. 좀 적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소식이 건강에 좋긴 하니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은 인구 감소보다 칼로리 감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소비하는 칼로리 감소가 더 빨리 총 나타납니다. 칼로리.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푸드 클리프. 아. 예. 이게 이제 식품 절벽 상황에 도래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칼로리 관점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시장은 한계가 명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말씀하신 농심, 삼양식품 이런 기업들이 라면으로 먼저 시장을 네. 선도했고 네. 지금 저는 주목하는 게 해외 공장이 있는 게 중요하다. 아, 네. 예.
왜냐하면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제품이 무조건 잘 팔린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스페이스를 잘 채워줘야 돼요. 회전율이 네, 중요하거든요. 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네. 즉각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장이 있어야 품귀 사태가 없고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네. 또 냉동김밥 사례를 보면은 여기에 우엉하고 유부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국내에서 육류가 가공돼서 수출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엉, 유부가 들어서 오히려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현지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제품을 늘리려면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CJ 제일제당, 풀무원 네.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가공식품 풀무원은 지금 해외 비중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그러면은 성장성이 꽤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풀무원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회사를 다 뜯어보면은 이 네. 안에 외식도 있고요, 네. 식자재 유통도 있고요, 뭐 지주 회사, 녹즙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해외만 딱 봤을 때 조금 작아 보이지만 네, 뭐 식품에서만 보면은 그래도 한 30%, 40% 요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K푸드에서 맛있다, 인기 있다 이 정도 생각하다가 네. 우리나라의 그 미래 2070년 네. 인구까지 생각하면서 네. 시장을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내용이 더 흥미로워지는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네,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지난해부터는 이제 고물가로 인한 재료비 상승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식품업계들도 같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곡물가 추이를 보시면은 사실 20년도 코로나 때 식품업체들이 반짝 좋았어요. 그 당시는 HMR, 그러니까 홈밀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 네. 해가지고 HMR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시식 행사를 한 셈이었어요. 네. 그동안 안 드시던 분들 막 드시고 막 이랬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식품이 좋다가 꺾였던 이유가 뭐냐면 곡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20년도 이후에 유동성 환경, 그다음에 라니냐 기상 이변, 거기에 정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오버슈팅을 해버렸고요. 네. 매년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담을 작년까지 느꼈고요. 네. 올해 상반기부터 음식료 업체들이 작년보다 올해는 원가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재료 부담이 좀 빠집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최근 들어서 22년 정점을 찍고 옥수수 소맥 대두가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네. 23년도부터 원당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투입 원가 시점을 고려해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음식료 업체들이 적어도 투입 원가는 한 10% 이상 감소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고민적인 측면에서 이 원재료비 부담이 하반기에 좀 개선되고 네. 내년에 추가 개선되고 이런 부분은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인이 많기 때문에 그 네. 통제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맞습니다. 스스로 이제 크게 성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네. 뭐 가격 정책이라든가 네. 마진율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한다든가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조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저는 좀 소비자 저항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 네. 가격 인상은 사실 21년도, 22년도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곡물가 상승기에 진행을 했고요. 좀 뭐 이거는 뭐 업계 이제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음식료 업체들이 보면은 곡물가 오를 때 가격을 빨리 올립니다. 네. 그리고 곡물가 낮아져도 몰라. 나는 가격을 몰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소비자분들 좀 불편하실 텐데 그런 전략으로 좀 이익을 내는 측면이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은 정말 어느 정도 절대 레벨을 항상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료 가격이라는 게. 그래도 한국 음식이 좀 프리미엄이다 이런 느낌도 네.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네, 네.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도 한국 말씀하신 이제 저는 기존까지 맛과 재미 요소만 고려했다면 이제는 헬스 앤 웰리스 네. 건강 트렌드까지 주도하는 게 K푸드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가격 전략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계속 좀 가성비 포지션을 가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율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죠. 네, 환율은 뭐 작년도가 많이 어려웠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부담은 크지 않은 환율에서는 이미 작년에 부담이 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갑작스러운 원화 강세는 아니겠지만 이미 좀 약세가 좀 진행이 돼 있어서 네. 뭐 더 걱정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국내 식품업계 전망은 물론 그 기업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외 네. 비중이 있는 기업들은 하반기 내년까지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밥 라면 이후에 어떤 게 또 인기를 끌 걸로 보세요? 연구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말고. 네, 저는 일단 그 컨텐츠에서는 좀 특유의 매운맛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짜 뭐 떡볶이 같은 제품도 좀 HM으로 간편하게 나온다라면 네. 좀 큰 인기를 끌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 특유의 좀 매운맛 제품들로 소비자들 관심이 지금 옮겨오고 있는 게 지금 특징이어서 네. 좀 거기에서 히트 제품이 후보군이 나올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욱 메리츠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EU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이 최초로 세계 최초로 네, 인공지능법을 제정한 거죠. 맞습니다. 자, AI 규제법이죠. 예,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AI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지난 5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됐고요. 이 네. 법안이.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되고 나면 효력은 20일 후에 생기게 되고 6개월 뒤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이제 26년 6월경이면 이제 이 법이 의도한 모든 것들이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AI 장점과 위협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면서 긍정적인 걸 더 크게 만들어내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네. 감히 손을 못 대고 있었죠. 근데 유럽이 이제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켜서 오늘은 네. 요 얘기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법안, 그러니까 AI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규제가 왜 필요한지부터 또 짚어볼까요?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 AI에 대한 많은 우려 때문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는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자기 사업이 좀 잘 되면서. 그런데 네. 이제 AI 개발을 악마를 소환하는 일이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네. 생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 인류 문명 역사의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을 만큼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입니다. 근데 실제 이게 그냥 단지 우려에 그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AI에 대한 이중 사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쓰면 아주 좋게, 이렇게 쓰면 아주 나쁘게 쓸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거 예를 좀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신약 분야가 요즘에 대표적입니다. 예. 이게 전에 이제 저희가 기하급수적 성장을 얘기할 때 요 신약 분야 예를 한번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조합들의 결과물로 나오는 그렇죠. 거여서 이게 네. 사람이 하는 것보다 AI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 신약 물질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장 독성이 높은 물질을 찾아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찾아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2022년에 네이처지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또 행정적으로도 아주 우리와 밀접한 악영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과거 세무 데이터나 국적 이런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구가 아동수당을 불법으로 타냈는가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7년치를 찾아봤더니 무려 2만 6천 가구가 이 아동수당을 불법으로 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뭐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벌금을 부과를 했더니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빚에 눌려서 뭐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못 받아서 또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뭐 이혼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네, 많은 문제들이 네. 있었는데 이게 AI의 그 오류로 인한 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각이 사퇴하는 일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분명 장점이 큰 거지만 단점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정된 EU의 그 AI법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법 내용이 이제 좀 지루한데요. 그래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조금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AI의 위험도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눴어요. 아예 금지되는 거, 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거,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초 논의에는 있지 않았는데 점점 그 챗 GPT와 같은 생성형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일부 들어왔고요. 위험도별로 이제 어떤 규제가 가해지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8개 유형은 아예 개발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다크 패턴을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다크 네. 패턴은 조금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이나 장애,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AI, 이런 것들은 금지되고요. 네. 민감 정보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분류하는 경우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 특성에 기반해서 사회적 평점을 매기는 시스템도 원천 금지되고요. 네. 개인의 프로파일링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원천 금지됩니다. 네. 그리고 CCTV 영상을 통해서 얼굴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스크랩하는 경우도 금지되고요.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체 시스템, 법 집행을 위한 경우에 이런 것들도 금지됩니다. 네.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CCTV를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건 금지되지만 중대범죄 용의자 수색을 위해서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AI 기술을 꼭 활용할 필요하니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공익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건 금지되지만 과거에 이 사람의 범죄 이력을 연관시켜서 객관적으로 하는 시스템들은 또 허용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다크 패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아마 저희 방송에서 다른 요일날 이 넛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넛지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다크 패턴입니다. 네. 그 영국의 UX 디자이너인 해리 브리그널이 만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연속 결제를 강요한다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내놓게 어떤 디자인들을 설계하는 거, 이걸 다크 패턴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네. AI가 이런 잠재적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 AI를 사용해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AI를 통해서 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의도는 좋은 거죠. 그렇죠. 벌금도 네. 무섭습니다. 만약에 금지된 AI를 활용했다라고 하면 최대 3,5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20억 정도의 금액이고요. 네. 회사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 안에서죠. 그렇죠. 그러나 이후에 법인이 없더라도 네. 한국에 있는 법인에서 만든 AI가 EU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어서 사실상 모든 AI 기업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됩니다. 자, 큰 틀에서 이제 8가지 유형의 AI를 금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이 시행되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또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기업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딱 그 부분입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이나 이 신용평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크게 네. 두 개입니다. 의료와 금융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이 글자만 보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럽연합에서 만드는 많은 법률들을 보면 그 법을 구성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네.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하는가 아닌가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두고 그다음에 법률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러한 구조를 본다면 그 중국처럼 어떤 사회적인 특성을 통해서 평점으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사회에 침해하는 경우, 그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될 수가 네네. 있는 겁니다. 신용평가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만약에 인종이나 성격에 따라서 당신은 인종이 이렇고 성격이 이러니까 돈을 안 갚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신용평가를 한다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금지하는 않죠. 거지만 네. 과거 신용실적을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진행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의 성격, 특성, 인종, 뭐 정치적 견해 이런 거를 다 모아요. 그래서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나랑 정말 잘 맞는 짝을 찾아주는 중매 AI가 나왔다. 그럼 이건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것은 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아까 그 위험도에 따라서 4개로 나눴던가요? 예, 맞습니다. 고위험군 AI 시스템은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는 거예요? 네, 고위험은 이제 사전 사후 규제를 다 받아야 되는데요. 네네. 출시 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 출시 후에는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한 리포팅을 해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을 고위험군으로 구분을 하고요. 사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리포팅해야 되는데 개발 환경에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지켰는지, 그리고 AI 상품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축이 됐는지입니다. 설계 및 개발 환경 같은 것들은 이 데이터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AI가 학습이나 검증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과 맞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살펴보게 되고요. 네. 사용한 데이터가 대표성을 가지는지까지도 살펴봅니다.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살펴봅니다. 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AI 서비스 관련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요. 네. 게다가 보안에 대한 부분도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EU, 유럽연합에서 널리 통용되는 유럽 통합 규격 인증 마크인 CE 마크도 취득을 해서 부착을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가이드가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어떤 AI가 고위험이고 아닌지를 가려내는 게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로펌들이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시장이 열린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법률 해석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넓고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정부가 이제 정해주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자율 규제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고위험 AI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네. 그 평가 사유와 결과를 이제 회원국 규제 당국에 제출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수많은 서비스들을 공무원이 일일이 다 판단해서 평가를 내려준다면 이미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덕적 해이와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이런 자율규제 형식을 취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EU의 인공지능법 보면서 혹시나 이제 규제라는 게 항상 네. 그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혁신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 없는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와 혁신이 이제 이분법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법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지켜야 될 원칙과 절차, 판단해야 될 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제 노선을 정하고 있거든요. 네. 빅테크들은 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스몰 테크들입니다. 이들은 규제 비용이 분명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제도와 시장의 불확실성인데, 그래서 대기업들은 그렇게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스몰테크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게 네. 단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네. 마냥 반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이 스몰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법안들에서는 이 스몰테크들이 어떻게 윤리적 AI 개발 비용을 낮추는 방향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건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법안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혁신이 규제로 인해서 저해되지 않는 그런 네. 일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 EU의 AI 규제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미국은 어때요? AI 규제가요? 예, 미국도 분명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존재를 하고요. 유럽처럼 아주 세세하진 않지만 20개 주에서 20여 개 주에서 AI 규제 법안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은 편향성에만 초점을 둡니다. 네. 데이터의 편향성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한 20개쯤 되는 편향성 판단 기준을 만들고 예. 이제 여기에 맞았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괜찮은 거고 인공지능도 괜찮은 겁니다. 그 데이터를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네. 그 데이터를 써야만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살 수 없는 능력
이 없는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했다라고 비판을 비판할 합니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진입장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법이 AI 윤리를 주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평가들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도 규제되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준비책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분명히 지켜볼 일이긴 한데요. 유럽의 인공지능법이 이제 다른 국가의 AI 규제 법률에 분명히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규제가 동일할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유럽의 규제를 본따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AI 규제를 빨리 체득하는 것이 전 세계 AI 규제에 적응하는 첫걸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AI 샌드박스를 빨리 우리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법률이 다 모호합니다. 이건 이제 해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직접 우리도 해보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이런 AI 샌드박스 제도가 구축돼야 된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